저희가 역시 초반에 보여드렸던 시민 인터뷰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선에 나온 분들의 본인과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검증은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말씀을 여쭤봤는데 그 말씀 시민들이 답을 주셨거든요. 들어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사생활 검증만이 꼭 그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공세는 격을 무시하거나 말살하면서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공과 사는 다르기 때문에 남의 뒤 캐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런 것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이게 있지 사생활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그쪽만 서로들 파헤치니까. 네, 지금 뭐 여야 공이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 그 한 분씩에게서 이제 가족과 관련된 그리고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다 공개가 됐던 일이라 이제 논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 먼저 한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보기에 그리고 또 한준호 의원께서 보기에 윤석열 후보자의 그 배우자와의 가족과 관련된 것 이것들은 공직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얼마큼 중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저희가 최근에 LH 사태 이후에 저희 당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던 걸 잘 살펴보시면 공익 가족 관계를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본인이 미칠 수 있는 권력과 영향들이 가족과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자리가 대선과 관련된 자리다. 대통령이 되신다라고 하면 영부인이 되실 텐데요. 영부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증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가족의 문제로 그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국민께서도 같은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례로 예를 들어 장관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도 깊숙하게 파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비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가족 이야기를 나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대권을 주실 분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은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최근에 이제 해수부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한 과정에 배우자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문제가 됐고 쟁점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김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논문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바지 얘기하면 되나요?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일단 이건 사생활과 논문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논문 먼저 그러면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물론 이제 배우자가 특히 이제 결혼 이전에 썼던 논문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한다는 건 제가 대선에서 그동안 봤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영부인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논문 표절은 양심과의 싸움이거든요. 사회 안에서 학술적인 품격을 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논문에 대해서 바라보는 예민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몰랐다라는 걸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는 언젠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후보자 가족 검증해야죠. 검증을 해야지만 보통 이 검증은 후보자가 개입했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일 경우에 대해서 검증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논문으로 싸움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2014년 그리고 논문 반납을 한 다음에 2016년에도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논문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일을 더 키웠거든요. 이건 뭐냐면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태도에서 일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의 검증에 치우쳐야 된다는 오늘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판과 비하는 다른 건데 특히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선 경멸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저는 여성으로서는 좀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비약이시고요. 첫 번째 저는 논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의혹 3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과 관련된 거는 지금 국민대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결과가 나오겠죠. 다만 이제 이 2건과 관련된 것들은 이 경제사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아직 입당도 안 했는데 왜 저희가 이거를 풀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야기 좀 장혜찬 실장이 얘기를 좀 하셔야 네,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수사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관련된 사건 수사가 1년 3개월째 진행되면서 수차례 참고인 조사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부 보도 나온 것처럼 영장도 없이 관련된 기업들에게 검찰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수사 강도 높게 할 수 있죠. 다만 이 수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것,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수많은 참고인 조사와 이런 자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거 이전에 분명한 결과, 기소를 하든 무혐의 처분을 하든 수사기관에게 국민이 분명히 국민의 시각으로 심판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단순히 윤 전 총장 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도 어느 정도 국민의 엄중한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가족 문제 저는 당연히 강도 높은 검증이 대선 후보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증이나 네거티브 요구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 의원님께서는 아주 신사적으로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의 많은 스피커들이 제가 굳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들을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있고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 그런 의혹을 퍼뜨린 채널들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나친 선을 넘는 인신비방성 네거티브가 오히려 검증을 하겠다는 측면에 오히려 비수를 꽂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마타도어를 일삼는 세력에 심판할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수준을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절제된 검증과 절대되지 않은 무분별한 어떤 인신 공격은 하는 쪽에서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법적인 문제, 불법과 관련된 건 저는 이건 철저히 검증돼야 된다고 검증 대상이 돼야 된다. 가족까지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이 가족이 불법에 관여했다면 그건 예외 없이 저는 뭐 결혼 전이어도 그건 검증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문제는 이 도덕적인 문제인데 도덕적인 문제도 전 사생활 관련된 건 저는 검증의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에 관한 얘기, 그다음 이재명 총장 개인에 관한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봐요. 다만 그 도덕적 영역이라도 저분이 그 대통령을 수행하는데 좀 부적절한 도덕적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검증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자질로서. 그럼 다만 여야의 공이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두 분이 나름대로 검증을 거쳐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선거를 여러 번 나온 분 아닙니까? 그 선거를 나올 때마다 나올 만한 건 다 상대방 측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뭐 어떤 파일도 다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도 선거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분 독특한 분이에요. 4년 동안요.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2년 동안은 야당에 의해서 혹독하게 검증한 분인데 나머지 2년은 여당이 또 검증을 또 혹독하게 했어요. 그런 정도 했으면 또 나올 만한 건 어지간히 나온 분이 청문회도 거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는 것들도 뭐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때 나왔던 것들 지금 주로 얘기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두 분한테 좀 요청하는 건 이 가족이 공격당하면 누구나 이게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격당하는 것보다 어렵죠. 근데 제가 항상 대통령 컨설팅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이 보통 분노하고 발끈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국민들은 가족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권리가 있어요. 기자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고 그건 충분히 대답해야 된다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 설명해야죠. 저도 이제 비슷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게 어둠의 반찬거리 같은 사생활로 저희가 대선 후보를 뽑는데 아까운 시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거티브로 하는 것도 사실 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털고 과거에 논란을 벌였던 걸 굳이 다시 꺼집어 와서 이재명 지사든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오죽 잘 터셨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제가 남의 당의 경선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이는 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합니다라는 슬로건은 너무 좋았는데 바지를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욱하시면서 화를 낸 것 때문에 리더십의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본소득 후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쉽지만 바지 얘기 한번 했다가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시는 건 지지자분들은 통쾌하실지 몰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예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응대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한번 유념해 주시면 훨씬 더 멋진 본선을 치르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 후보들께서 조언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사생활 검증과 네. 가족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점잖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 실제 후보들 사이에 또 정당 사이의 논쟁도 앞으로 몇 달 사이에 이런 모습의 연장 정도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꼽자면 지난 4월 선거도 그랬고 현금을 사용한 복지정책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일 관련돼서 그런 공약과 정책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정책 같기도 하고 또 누구는 매표 행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과연 그 중간에 어디를 봐야 될지 지금부터 대선 국면에 좀 잘 지켜볼 생각의 틀이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원은 어떠십니까? 네. 공약, 여러 가지 현금 복지 공약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 공약 자체를 뭐 현금형이다, 뭐다 이렇게 규정을 지키보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당선이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대통령 선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하고 아주 비슷해요. 첫 번째는 헌법을 준수하게 돼 있고요.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복지 부분은 우리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상대 진영에서 서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라면 누구나 다 공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니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논쟁도 있었고, 과연 누가 더 유권자의 표심을 많이 가져오느냐에서 예산 제약은 별로 좀 도외시된 듯한 흐름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이런 현금성 복지 정책 앞에 미래 세대, 2030들은 그리고 지금 투표권은 없지만 어린아이들과 10대들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그러한 조짐이 드러난 것 같고요. 우리가 4.7 재보궐선거를 평가할 때 2030이 주역이 된 선거라는 평가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단순히 20대나 30대가 기존의 통념대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아서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는 이런 질문을 지금 기성세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재정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요? 한 가지 통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증가된 국가 채무가 165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180조, 박근혜 정부에서 170조였습니다. 진보, 보수 동일하게 170조 언저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예상되는 지금 이미 추계가 나와 있고 내년 예산을 고려했을 때 늘어날 국가 채무가 4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이전 정부 10년을 합친 것보다 아무리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감안은 이제는 기성세대들이 2030 세대와 미래 세대의 내일을 고민하면서 이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지역 앞에 20만 원 들어오는 거 기분은 좋지만 이거 막 써봤더니 크게 나아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동네에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우리가 청년들한테 우리 아들, 딸들한테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얼마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더 견실하게 이 나라의 미래, 10대와 20대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염두에 둔 복지 정책을 짜내는 후보에게 민심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네. 이제 복지 예산을 많이 풀었고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굉장히 그 견조하게 재정을 꾸렸다는 숫자 예시는 듣긴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네네. 언제부턴가 보수, 진보, 민주, 보수 정당 사이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예산을 사용해서 복지를 주고 표를 얻는 듯한 그 네. 흐름은 별 차이가 없어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 지정과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풀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그건 약자를 활용하는 공약이 아니라 그 약자를 실질적으로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혹은 그분이 재산을 갖게 되면서 앞으로 계층 이동이 될 수 있다는 사다리 그런 기회를 다 박탈하고 있거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보자고요. 지금 하위 80%라고 하면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은 중산층인가요? 아니면 상층인가요? 어느 순간 중산층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가 4년 전에도 주창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경선에 조금 공격받으실 것 같으니까 기본소득을 후퇴하셨더라고요. 근데 기본소득에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주십니까 하니까 연 50만 원 주신다고 하는데요. 1인당 50만 원이라 하는 게 월 4만 원이라고 된다고 하면 빈곤층 800만 명한테는 그러면 연 300만 원씩 주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벌금도 재산 사실 명확히 얘기하면 소득인데 재산이라고 하셨죠.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자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왜 어려운 분들한테 덜 주고 필요 없이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더 주실 생각을 하나요? 제가 중간에 말씀 끊고 싶지 않았는데.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소득을 혹은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지만 계산의 지난 3분기의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2, 3분기에 있어서의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더 공적 이전 소득을 더 늘리면서 저축만 하가면서 오히려 1분위, 2와 3, 4분위, 즉 잘 사는 분과 못 사시는 분들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표를 위해서는 전 국민 주는 거 좋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약간 네. 취지가 우리 사회자님의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자꾸 기승전 아니, 정보 아까는 공격으로 논문 보는데 얘기해서 논문 얘기했더니 갑자기 뭐 없던 얘기 하시면서 지금 또 그걸 스핀을 돌리시면 안 되죠. 스피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이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여고 야고 내놓는 복지 정책 자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이걸 너무 정보 공격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기본 복지 정책에서도 훌륭한 예들이 많습니다. 누리과정이라든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성공한 복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병 월급 올려주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양극화를 더 심하게 하는 건 정말 큰 과제여서 없는 분들이 더 없게 된 건 정말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반론기회가 있는 이것도- 이슈에서 좀 다뤄주세요. 이것도 계속 싸우시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평가를 묻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안 좋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일관되게 좋게 나오는 정책이 복지 정책입니다. 이게 꽤 높게 이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돈을 받으니까 좋다. 사람들은. 준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뭐 400조가 넘게 됐다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죠. 이거 좀 생각해 보면 보수 정당에서 무상급식 반대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해서 이제 서울시장 오선희 시장이 그만두기도 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때도 복지라고 하는 건 어차피 사실 여야 간에 그때 뭐 크게 차별화된 정책은 없었어요. 무상급식 다 하자는 주의였거든요. 속도가 좀 지역에 따르면 다 달랐던 거지. 근데 갑자기 정치 쟁점이 되면서 그게 그렇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렇게 된 건데 복지 정책은 뭐 박근혜 정부도 늘려왔고 다 늘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복지는 우리가 좀 더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만 민주당이 이 재정 문제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거고 뭐 이재명 지사께서 뭐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작년 총선 전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다 재난지원금이란 말을 할 때 이분만 혼자 재난기본소득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때도 기본소득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 이제 와서 기본소득 아니라 그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재난위로금이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일부에서 유로 차원에서 준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지금 셧다운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영업자 그럴 것이고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두텁게 주자는 게 저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좀 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정당의 뭐 당파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걸 그냥 무의미하게 돈을 뿌리는 것보다는 좀 적재적소에 갈 수만 있다면 그걸 이제 가려내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좀 이거는 좀 지금 이제 1차 때는 작년 총선 때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선거에 영향을 좀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게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거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뭐 너무 비판하지 말고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좀 가장 합리적으로 좀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급하게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당이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재정 건전성류에 마치 오히려 인색하게 했던 그런 옛날식의 논리가 아니라 저희는 돈을 쓴다면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색만 내면서 정말 힘든 분들을 없게 하는 건 없어야 된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반드시 소급 적용하자고 하지만 지금부터 매출에 따라서 보상해주겠다? 그런 식은 오히려 소상공인 분들은 당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죄송한데 팩트가 두 개가 틀렸어요. 잠깐만요. 네. 제가 말을 하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이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생활은 저희는 더 이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 있게 가르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생활이든 뭐든 저희가 중요한 건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말이 바뀌면 안 된다. 그거는 말의 일관성.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지상과제로 하셨다가 지금은 우리 당에서 주장을 했던 V소득, 네거티브 인컴 텍스처럼 덜 받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지원을 높이 하자는 부분에 언제든지 그거는 야당 지지를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후퇴하면서 충분히 대상이나 지급 방식이 다른 부분까지 양보한다는 건 국민들로서는 좀 갸웃할 것 같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인가? 일관성 문제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불평등하게 지급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정책 토론에서 저희들 마찬가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깊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전 국민들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을 8월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되면은 빨리 드려야 한 10월 정도 아니겠습니까?